인생의 값은 이것뿐이었나. 정수아, 또 손 멈췄네. 아니에요, 어머니. 말대꾸는. 새벽 4시 반 형광등 불빛이 작업대를 나처럼 밝혔다. 정수아의 손끝은 이미 무감각했다. 손가락 사이로 김치 국물이 스며들어 상처를 파고들었다. 따가웠다. 피부가 갈라진 틈으로 고춧가루 물이 스며들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신음 하나 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듣는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김치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흘러왔다. 담고, 무게 재고, 뚜껑 닫고, 상자에 넣는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00번쯤 반복하면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수아는 고개를 더 숙였다. 시어머니 오말자가 작업대 건너편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74살의 나이에도 손놀림만큼은 누구보다 빨랐다. 절인 배추를 뒤집는 손이 멈추지 않았고 입도 멈추지 않았다. 20해를 여기서 일했으면 이제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았다. 말대꾸로 들리기 때문이다.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아니었다. 20해 동안 배운 한국말은 이제 모국어만큼 익숙했다. 문제는 억양이었다. 어와 오를 구분하지 못하는 혀의 습관, 문장 끝을 올리는 버릇. 그게 시어머니 귀엔 언제나 건방지게 들렸다. 대답은 해야지. 벙어리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손을 빨리 움직여야지. 수아의 손이 더 빨라졌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어젯밤 집에서 파스를 붙였지만 소용없었다. 건초염이 온 지 오래였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다. 공장 안은 마늘과 고춧가루, 식초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수아는 이 냄새에 토할 뻔했다. 매일 밤 토했다. 임신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토했다. 지금은 이 냄새가 몸에 배어 집에 가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샴푸를 3번 해도 바디워시를 2통 써도 이 냄새는 피부 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딸 하은이가 중학생 때 한 번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냄새 난대. 김치 냄새. 그날 수아는 샤워를 5번 했다. 피부가 벗겨지도록 문질렀다.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아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용기 하나가 수아 앞에서 멈췄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김치를 담고 저울 위에 올렸다. 620g. 기준은 600g에서 650g 사이였다. 뚜껑을 닫고 상자로 밀어 넣었다. 다음 용기가 왔다. 담고, 재고, 닫고, 넣는다. 손끝에 피부가 갈라져 있었다. 새끼손가락 옆살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다. 장갑을 끼면 일이 더뎌졌다. 시어머니가 싫어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 장갑 끼면 감이 안 산다니까. 김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손으로 느껴야지. 수아의 손가락 사이로 김치 국물이 스며들었다. 따가웠다. 상처에 소금물이 스며드는 느낌. 익숙했다. 밴드를 붙이면 일하다가 벗겨져서 김치 속에 들어갔다. 한 번은 고객이 항해 전화를 했다. 김치에서 밴드가 나왔다고. 그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일하면 그래. 그날 이후로 수아는 밴드를 붙이지 않았다. 손에서 피가 나도 그냥 일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자 남편 강태욱이 작업장 뒤편에 나타났다.
배송 준비를 하러 온 것이었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태욱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효자였다. 아니, 효자로 길들여진 남자였다. 48살 아내보다 74살 어머니가 더 무서운 남자였다. 태우가 오늘 대구 쪽 물량 먼저 싣고. 네, 어머니. 태욱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다. 어머니 앞에서 그는 50살 남자가 아니라 10살 아들이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입맛이 썼다. 20해 동안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준 적 없는 남편. 그래도 태욱은 착한 사람이었다. 때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친정 동네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언니들 중에는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었다. 마을 언니 하나는 남편한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또 다른 언니는 시어머니한테 빗자루로 맞았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아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맞지는 않으니까. 굶기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 생각마저 흔들렸다. 때리지 않는다고, 굶기지 않는다고 그게 전부일까? 마음을 죽이는 것도 폭력 아닐까? 매일 아침 눈치를 보고 매일 밤 한숨을 쉬고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게 정말 괜찮은 삶일까? 작업대 옆 벽에 붙은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아침 교대조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수아는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며 허리를 폈다. 등뼈가 뚝뚝 소리를 냈다. 척추가 어긋나는 소리 같았다. 몸이 무거웠다. 48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늙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주름, 기미, 처진 살. 48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60살 여자의 얼굴 같았다. 수아 씨, 먼저 들어가세요. 교대조 박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 언니는 착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수아의 억양을 흉내내지도 않았다. 이 동네에서 그런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아를 보면 동남아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슈퍼마켓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얼마예요? 하면 3-1000-1-2-에-요 하고 또박또박 말했다.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다. 화내면 역시 동남아 애들은 성질 급해하고 수군거릴 테니까. 탈의실에서 앞치마를 벗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스팸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다가 국가번호를 보고 손이 멈췄다. 63. 필리핀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0년 동안 필리핀에서 걸려온 전화는 늘 나쁜 소식이었다. 아버지가 아프다.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 돈이 필요하다. 좋은 소식으로 전화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빗나갔다. 여보세요? 누나. 동생 파울로의 목소리였다. 숨이 가빴다. 울먹이는 소리였다. 뭔가 뛰어온 것 같았다. 파울로?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넘어졌어. 수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탈의실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아빠가? 지붕 고치다가 떨어졌어. 허리를 다쳤어. 파울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16살 남동생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다. 병원은 갔어? 갔는데 돈이 없어서 누나. 전화가 끊겼다. 파울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끊어버린 것이었다.
수아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수아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 69살 아버지. 이미 허리가 안 좋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갔다니. 왜 올라갔을까? 비가 새서 그랬을 것이다. 우기가 되면 늘 지붕에서 물이 샜다. 파울로가 올라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렸을 것이다. 내가 한다고. 아버지는 늘 그랬다. 위험한 일은 자기가 했다. 탈의실 문이 열렸다. 박 언니가 들어왔다. 수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수아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박 언니가 부축했다. 집에 가서 쉬어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아는 탈의실을 나왔다. 공장 밖으로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시어머니가 수아를 훑어봤다.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얼굴을 하고 있어?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수아를 보다가 돌아섰다. 들어가서 쉬어. 오늘은 일찍 끝내. 그 말이 다였다. 걱정하는 말도 위로하는 말도 없었다. 그저 쉬어라는 명령 하나.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태욱은 배송 나갔고 아들 도윤은 학교, 딸 하은이도 학교.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누나. 파울로, 정확히 말해봐. 아빠 상태가 어때? 허리를 많이 다쳤어. 움직이지도 못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래. 비용은 5만 페소. 보증금으로 120만 원. 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 돈이 없었다. 아니, 있어도 쓸 수 없었다. 보증금 내야 엑스레이를 찍어준대. 근데 돈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데려왔어. 뭐, 치료도 안 받고? 응, 엄마가 집에서 약초로 찜질해주고 있어. 약초 찜질. 수아는 헛웃음이 나왔다. 허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르는데 약초 찜질이라니.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누워서 신음하고 있어. 계속 아파하셔. 누나, 어떡해. 나 무서워. 파울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16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다. 누나가 뭐라도 할게. 조금만 기다려. 정말 할 수 있어? 응.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전화를 끊고 수아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18만 원. 다음 용돈이 들어오려면 2주일이 남았다.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했다. 매달 30만 원씩 용돈으로 받았지만 그것도 아이들 간식비며 자잘한 생활비로 다 나갔다. 친정에 보내는 송금은 분기마다 한 번 50만 원. 그것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다. 어머니, 친정에 돈 좀 보내야 하는데요. 또 지난달에 보냈잖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맨날 편찮으시네. 그 돈 보내면 나아져? 안 나아지잖아. 그 대화가 떠올랐다. 3달 전 일이었다. 그때도 아버지가 아팠다. 열이 나서 누워 계셨다. 수아가 돈을 보내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수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목이 메었다. 숨이 막혔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그날 밤 수아는 집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다. 화장실 환풍기 소리를 켜고 파올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누나. 응, 나야. 아빠는 좀 어때? 계속 신음하셔.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엄마가 물 먹이려고 해도 일어나지를 못해. 수아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20년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 괜찮다. 한국 가서 잘 살아라 하며 웃던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딸을 먼 나라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병원에 다시 가봤어? 갔는데 똑같아. 보증금 없으면 안 봐준대. 5만 페소 맞지? 응. 근데 누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래.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또 돈이 든대. 의사 말로는 최소 10만 페소는 들 거래. 10만 페소. 하나로 240만 원. 수아의 1년 용돈이었다. 그리고 누나 아빠 치료비만 문제가 아니야. 뭔데? 나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수아의 목소리가 커졌다.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왜? 장학금 받고 있잖아. 장학금은 학비만 나오잖아. 교통비, 점심값, 교재비 그건 따로야. 그 돈이 없어. 아빠가 일을 못 하시니까. 파올로 너. 누나 괜찮아.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하면 돼. 오토바이 택시하면 하루에 500페소는 벌어. 안 돼. 절대 안 돼. 수아는 소리쳤다. 밖에서 남편 태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수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파올로, 학교 절대 그만두지 마. 내가 공부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누나, 내가 뭐든지 할게. 돈 보낼 테니까 학교 계속 다녀. 정말, 정말 보낼 수 있어?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지? 방법이 없었다. 누나? 응,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 누나.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수아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한테 말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가 다쳤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지난번에도 거절당했는데 맨날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하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한테 말할까? 하지만 태욱도 어머니 허락 없이는 돈을 쓰지 못했다. 태욱 통장도 시어머니가 관리했다. 급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돌려줬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무직자 대출, 주부 대출, 긴급 생활자금. 하지만 다 허울 뿐이었다. 담보가 있어야 했고, 소득 증명이 필요했고, 신용 등급이 중요했다. 수아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남편 명의였고, 차도 없었고, 통장 잔액은 18만 원이었다. 문 밖에서 딸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화장실 오래 있어. 나 급한데. 미안, 금방 나갈게. 엄마, 뭐해?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배가 좀 아파서. 에이, 진짜. 빨리 나와. 수아는 서둘러 물을 내리고 나왔다. 하은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다. 엄마,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지 마. 더러워. 미안. 수아는 거실로 갔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수아를 보고 있었다. 어디 아파? 아니에요. 화장실 오래 있었네. 배가 좀. 요즘 왜 그래? 맨날 안색이 안 좋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수아를 훑어볼 뿐이었다. 수아는 그 시선이 무섭다는 걸 알았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시선이었다. 수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태욱이 들어올 텐데 울고 있는 걸 들키면 안 됐다. 문이 열렸다. 태욱이 들어왔다. 괜찮아? 응. 어머니가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아니야. 괜찮아. 태욱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수아는 웃음이 나왔다. 도와준다고? 언제?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준 적 있었나? 없어. 아무 일도. 그래, 그럼 됐어. 태욱은 일어나서 욕실로 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18만 원. 이거라도 보낼까? 하지만 18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진통제 사는데 다 쓰일 것이었다.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눈을 뜨면 필리핀 집에 있고 아버지는 건강하고 자신은 20살이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눈을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이었고 여전히 48살이었고 여전히 돈이 없었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까지 천장을 봤다. 파올로 생각,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엄마 마리아였다. 수아, 아빠 많이 아파. 숨쉬기 힘들어해. 기도해줘. 수아는 핸드폰을 쥔 채 일어나 앉았다. 숨쉬기 힘들다고? 그건 심각한 거였다. 허리만 다친 게 아니라 갈비뼈나 내장도 다쳤을 수 있었다. 수아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거실로 나갔다. 조용했다. 모두 자고 있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아야.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울다 지친 목소리였다. 아빠 어때? 안 좋아. 계속 신음하고 열도 나는 것 같아. 엄마,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내가 보낼게. 얼마든지 보낼게. 내일 아침에 보낼게. 정말, 정말 보낼 수 있어?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말했다. 응, 보낼게. 고맙다, 딸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수아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돈을 구하지? 새벽 3시 수아는 결심했다. 시어머니한테 말하겠다. 무릎 꿇고 빌겠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평생 갚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쉽게 흔들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또 돈이야? 하는 목소리. 수아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틀을 망설인 끝에 수아는 입을 열었다. 아침 식사 자리였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도윤, 딸 하은이가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수아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입이 바짝 말랐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다. 어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숟가락을 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왜? 저 친정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갑자기 왜? 아버지가 다치셨습니다. 얼마나 다쳤는데? 허리를 지붕에서 떨어지셔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낫냐? 병원비 보내면 되지. 왜 가려고 해?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0년 만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바빠서 못 갔지. 지금도 바쁘고.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토를 달 여지가 없었다. 딸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밥이나 먹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하은이가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아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다. 군대 다녀온 22살 청년이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남편 태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한 번쯤은 장인어른이 많이 아프시다는데. 너도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태욱의 입이 닫혔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도 결국 자기 편이 아니었다. 아니, 편을 들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보다 아들이 먼저였다. 지금이 무슨 철인지 알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김장철이야. 주문이 밀려 있어. 대구 쪽에서 1000상자 주문 들어왔고 부산에서 500상자 주문 들어왔어. 내가 빠지면 누가 일해? 다른 분을. 다른 분?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손맛이 있어야지. 손에 익어야지. 세 사람 들이면 한 달은 가르쳐야 해. 그 한 달 동안 누가 일하는데? 수아는 더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논리는 언제나 단단했다. 반박할 틈이 없었다. 모든 말에 숫자와 현실이 붙어 있었다. 병원비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보내줄게. 그러니까 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일어났다. 식사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수아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밥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숟가락을 들 수도 없었다.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고 하은이는 학교 갈 준비를 했다. 태욱은 수아 옆에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 그게 전부였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는가? 미안하면 끝인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안을 들었는가?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릇을 닦으면서 냄비를 헹구면서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서 울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참고 숙이고 포기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지만 수아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수아야, 내 어머니. 친정 생각하는 건 당연해. 나도 딸이었으니까 알아. 수아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때가 더 무서웠다. 뒤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근데 말이야, 여기도 내 집이야. 여기 식구들도 내가 필요해. 그걸 잊으면 안 돼. 친정은 멀어. 내가 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병원비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더 현명한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박하고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눈치를 봐야 하는 집이 내 집인가요?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집이 내 집인가요? 병원비 얼마 필요한지 말해봐. 100만 원? 200만 원? 10만 페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240만 원쯤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다. 240만 원? 그게 병원비야? 내 엑스레이랑 검사랑 치료랑 의사 말로는 그 정도 든다고. 필리핀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 거기 가난한 나라 아니야? 혹시 내가 가족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수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닙니다. 정말 병원비입니다. 영수증 보내라고 해. 영수증 보내면 그때 보내줄게. 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영수증. 그게 문제였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도 못 갔다. 보증금이 없어서 영수증이 있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수아는 파올로에게 송금을 했다. 자기 용돈 통장에 있던 18만 원 전부.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다. 이것밖에 없어. 조금만 기다려. 더 보낼게. 영수증 꼭 챙겨둬. 파올로의 답장은 금방 왔다. 괜찮아, 누나. 고마워. 이거라도 있으면 진통제 사고 약 살 수 있어. 누나 사랑해.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진통제. 아버지는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침대 옆에서 태욱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아는 태욱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무 걱정 없는 얼굴이었다. 수아는 순간 화가 났다. 왜 이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 왜 이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수아는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갔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 필리핀은 10시였다. 엄마. 수아야. 돈 조금 보냈어. 18만 원. 하나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걸로 진통제 사고 약 좀 사. 그리고 영수증 꼭 챙겨둬. 병원비 영수증. 왜? 시어머니가 영수증 보내면 돈 보내준대. 아, 그렇구나. 알았어. 아빠는 좀 어때? 똑같아. 계속 아파하셔. 수아야, 내가 올 수는 없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해. 계속 내 얘기를 해. 수아는 잘 지내냐고. 수아는 행복하냐고. 수아는 눈물이 쏟아졌다. 입을 막고 울었다. 엄마 나 못 가. 시어머니가 안 된대. 그래 괜찮아. 내가 거기서 힘들게 사는 거 아빠도 알아. 그냥 목소리라도 들려줘. 응. 내일 아빠한테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수아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일이 차가웠다. 온몸이 떨렸다. 2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터져나왔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아버지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공장 작업대 앞에서였다. 아침 교대조가 오기 전 둘만 남았을 때였다. 수아는 김치를 담고 있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담고, 재고, 닫고, 넣는다. 수아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금 부드러웠다. 생각해봤어. 수아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혹시 가고 싶으면 가. 정말 정말이요? 수아는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허락을 한다고? 근데 조건이 있어. 역시. 수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공짜는 없었다. 사흘. 네. 사흘 안에 내 물량 다 끝내. 그럼 보내줄게.
수아는 빠르게 계산했다. 자기 물량은 보통 일주일치였다. 김치 포장 2,000개, 절임류 1,000개. 그걸 사흘 안에 끝내라고? 어머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내가 그렇게 친정 가고 싶다며? 그럼 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못하겠으면 말고. 나도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돌아섰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건 허락이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아니, 시험이 아니라 거절이었다. 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20년 전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아버지.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딸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춰섰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놀란 것이었다. 뭐라고? 하겠습니다. 사흘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다. 수아를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수아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진짜 할 거야? 네. 몸 망가져도 내 책임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수아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서 해. 그날부터 수아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새벽 3시에 공장에 나와 밤 11시까지 일했다. 하루 20시간.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김치를 담고 무게를 재고 뚜껑을 닫고 상자에 넣었다. 기계처럼 움직였다. 생각을 멈췄다. 아프다는 생각도 힘들다는 생각도 지웠다. 그저 숫자만 셌다. 100개, 200개, 300개. 첫날 밤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었다. 온몸이 비틀거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하은이가 놀라서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완전 창백해. 피곤해서 그래. 하은이가 수아를 부축해서 침대까지 데려갔다. 수아는 쓰러지듯 누웠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할머니가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할아버지 그렇게 보고 싶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응, 20년 만이야.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하은이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17살 딸의 손이 따뜻했다. 엄마 미안해. 나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지. 아니야. 아니야. 나 엄마 억양 놀리기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얘기하면 부끄러워하기도 했어. 정말 미안해. 수아는 딸을 안았다. 하은이가 울었다. 엄마, 꼭 외할아버지 보고 와.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할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둘째 날은 더 힘들었다. 손목에 통증이 왔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다시 일했다. 새벽 3시 혼자 남은 공장에서 박스를 옮기며 숫자를 셌다. 1000개, 1100개, 1200개. 숫자를 세는 것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숫자를 세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작업대 옆에 물병을 놓고 수시로 마셨다. 어지러웠다. 저혈당이 온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었다.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새벽 4시쯤 시어머니가 공장에 나타났다. 수아는 놀라서 손을 멈췄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는 수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한참을 서서 봤다. 수아는 계속 일했다. 손을 멈추면 안 됐다.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물 마셔. 시어머니가 물병을 건넸다. 수아는 받아서 마셨다. 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고맙습니다. 손 좀 봐. 수아는 손을 보였다. 손가락 사이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이 멍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수아의 손을 한참 보다가 돌아섰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셋째 날 밤 마지막 상자를 밀어넣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끝났다. 2,000개의 김치, 1,000개의 절임. 모두 포장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냈다는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저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작업대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이제 갈 수 있어. 아버지, 이제 갈 수 있어. 넷째 날 아침 수아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고로 가서 직접 확인했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무게를 재고 뚜껑을 확인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런 말은 없었다. 수아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집에서 칭찬이란 사치였다. 언제 갈 건데? 내일 비행기 알아봤습니다. 표값은? 제가 낼게요. 얼마야? 8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다. 80만 원? 비행기 값이 그렇게 비싸? 왕복이요. 그래. 알아서 해. 수아는 그날 하루 종일 짐을 쌌다. 20년 만에 가는 친정이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선물을 준비했다. 집에서 안 쓰는 전기밥솥, 마트에서 산 과자 박스, 아이들 학용품, 옷까지. 전기밥솥은 중고였다. 10년 전에 산 거였다. 지금은 새 밥솥이 있어서 안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귀한 물건이었다.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았다. 과자 박스는 큰 마트에서 할인할 때 샀다. 2만 원짜리였다. 파올로와 안나가 좋아할 것 같았다. 학용품은 하은이가 안 쓰는 걸 모았다. 공책, 볼펜, 색연필자. 필리핀에서는 이런 것도 귀했다. 옷까지는 도윤이와 하은이가 안 입는 옷들이었다. 깨끗했다. 세탁해서 개서 가방에 넣었다. 저녁 무렵 짐을 챙겨 거실로 내려왔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아의 짐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거 다 가져갈 거야? 내 식구들 줄 거예요. 저거 다 뭔데? 밥솥이랑 과자랑 옷이랑. 잠깐.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수아의 가방을 열었다. 하나씩 꺼내봤다. 이 밥솥 우리 집 거잖아. 네, 안 쓰시잖아요. 안 쓰는 거랑 주는 거랑은 달라. 시어머니는 밥솥을 가져갔다. 수아는 입을 열려다 말았다. 밥솥 하나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이 과자도 이거 비싼 거야. 2만 원이요. 2만 원이 적은 돈이야? 이런 걸 들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척할 생각이었어? 수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잘 사는 척? 그게 아니었다. 그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한국 며느리 왔는데 고작 저것밖에 안 가져왔네. 그러면 우리 집 창피해. 시어머니는 과자 박스도 가져갔다. 그리고
이런 걸 주면 우리가 거지처럼 보여.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대신 다른 것을 내밀었다. 전통 장류가 든 항아리 세트 상자 하나와 낡은 옷봉투. 이거 가져가. 된장, 고추장.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해. 그게 더 품이 있어. 수아는 항아리 상자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옷봉투를 봤다.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다 버린 옷들이었다. 색이 바래고 구멍도 난 옷들. 어머니 이건 뭐? 이건 너무 싫으면 말고 맨손으로 가든지. 수아는 더 말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다. 20년 만에 가는 친정인데 고작 이게 전부란 말인가.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다. 돈이 들어 있었다. 병원비. 수아는 봉투를 열어봤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100만 원밖에 안 돼. 더 필요하면 영수증 보내. 그때 더 보낼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냥 빚이야. 내 월급에서 조금씩 뗄 거야. 네.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100만 원. 병원비로는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다. 항아리 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부끄러웠다. 가족들 앞에 이걸 들고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창피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 20년 살았는데 고작 저것밖에? 역시 시집살이 힘든가 봐. 불쌍하게. 수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옆에서 태욱이 뒤척였다. 수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다니까. 태욱은 더 말하지 않았다. 등을 돌리고 누웠다. 수아는 그 등을 보며 또 울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는 눈물을 닦고 짐을 다시 챙겼다. 항아리 상자, 낡은 옷봉투, 1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에 착륙했을 때 수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후덥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익숙한 냄새였다. 배기가스와 튀긴 음식, 그리고 바다 냄새가 섞인 마닐라의 공기.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무거운 항아리 상자를 들고 걸으며 수아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지푸니를 갈아타고 시골 마을까지 4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기억보다 더 낙후되어 있었다. 포장되지 않은 길, 녹슨 철판으로 지은 집들, 전깃줄에 걸린 빨래들. 수아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다. 변한 게 없네. 아니, 더 나빠진 것 같았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무너진 담벼락, 기울어진 전봇대, 푸른 천막으로 덮인 지붕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붕들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지푸니를 내렸다. 항아리 상자와 옷봉투를 들고 좁은 길을 걸었다. 항아리 상자가 무거워 팔이 저렸다. 몇 번이나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야 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길을 걷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수아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루벤 씨 딸 아니야? 한국 간. 맞다. 수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수아 맞네. 얼마 만이야? 20년 만입니다. 20년. 세상에. 많이 변했네.
한국에서 잘 살았나 봐. 살이 쪘네. 수아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살이 쪘다고? 그건 잘 먹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붓는 것이었다. 뭐 많이 가져왔어? 누군가 항아리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수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이건 한국 음식이에요. 된장이랑 고추장. 아, 그래. 다른 건?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한 표정이었다. 아, 그래. 그래도 왔으니 됐지. 집이 보였다. 낡은 나무 기둥과 함석 지붕. 벽은 합판으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틈이 보였다. 대문 같은 건 없었다. 천막을 걷어 올리면 바로 집안이었다. 엄마. 수아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엄마 마리아가 나왔다. 67살. 기억 속의 엄마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수아.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는 짐을 내려놓고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뼈만 앙상했다. 안았을 때 뼈가 만져졌다. 가슴이 먹먹했다. 오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병원에 계셔. 네. 수아는 놀라서 엄마를 봤다. 병원이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보증금이 납부됐다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급히 모시고 갔지. 수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 보증금? 엑스레이 찍고 검사도 다 했어.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해도 된대.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하면 된대.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어제 퇴원하셨어. 안에 계셔. 수아는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눈이 적응하고 나서야 아버지가 보였다. 루벤은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에는 생기가 있었다. 아빠, 수아야 왔구나. 아버지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소가 아니었다.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병원 덕분에. 누가 보증금을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가 보냈을까? 혹시? 동생 파올로가 옆에서 말했다. 누나, 진짜 신기한 일이야. 우리가 병원비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루벤 씨 보증금이 납부됐다고 5만 페소. 누가 보냈는데? 그게 익명이래. 서울에서 보냈다고만 나와 있대. 서울. 수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리고 말이야, 이것뿐만이 아니야. 마리아가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왔어. 2만 페소씩. 우리도 누가 보내는지 몰랐어. 은행 명세서에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 얼마요? 6개월이니까 12만 페소. 하나로 300만 원쯤? 수아는 숨이 막혔다. 300만 원. 6개월 동안. 그 돈으로 파올로 학교 교통비 냈고 안나 학용품도 샀고 집도 조금 고쳤어. 수아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시어머니였다. 분명 시어머니였다. 누나, 괜찮아? 파올로가 수아를 붙잡았다. 응, 괜찮아. 수아는 가방을 뒤졌다. 항아리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뭔가 있을지도 몰라. 뭐가? 수아는 항아리를 꺼냈다. 된장 항아리였다.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바닥을 흔들어 봤다. 덜컹 소리가 났다. 역시. 수아는 바닥을 눌렀다. 뚝 소리와 함께 바닥이 열렸다.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왔다. 뭐야, 이거? 마리아가 물었다. 수아는 비닐을 뜯었다. 종이들이 쏟아졌다. 병원 영수증, 루벤의 이름, 5만 페소, 납부 완료, 송금 확인서, 6개월치, 매달 2만 페소, 교육재단 서류, 파올로, 안나 이름, 장학금 지원 확정, 후원자 강우 말자, 왕복 오픈 티켓, 수아 이름, 귀국 날짜 미정, 그리고 편지.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수아야, 말은 모질게 했지만 내가 짊어진 무게는 안다. 2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친정 걱정하는 내 마음도 안다. 매달 돈 보내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너를 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동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며느리로 서길 바랐다. 내가 매달 아껴서 친정에 보내는 돈, 내가 몰래 2배로 불려서 보냈다. 6개월째다. 병원비는 내가 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송금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치료받고 있을 거다. 동생들 학비도 내가 댔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 월급을 내가 관리한다고 불평했지? 사실은 내 몫을 따로 모아뒀다. 20년치 그 돈으로 동생들 미래를 만들어줬다. 이건 시혜가 아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내가 2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다. 항아리 바닥에 넣은 이유는 내가 스스로 찾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주면 넌 사양할 테니까. 내가 우연히 발견해서 이게 내 것이라고 당당히 받아들이길 바랐다. 부디 건강하게 돌아오너라.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수아는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소리내어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편지를 읽었다. 눈물을 흘렸다. 수아야, 좋은 분이시구나. 내 시어머니. 파올로도 안나도 울었다. 식구 모두 울었다. 수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20해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미움, 서러움, 원망.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수아가 매달 친정에 돈을 보내는 것도, 밤마다 울고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 나는 너무 오래 미워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국 며느리가 왔다는 소문, 그리고 항아리에서 뭔가 나왔다는 소문. 로사 아줌마가 제일 먼저 왔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항아리에서 뭐가 나왔다며? 수아는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동생들 학비도 다 보내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다. 사흘 전까지 수아를 무시하던 눈빛이 달라졌다. 와, 대단하다. 역시 한국 시어머니는 다르네. 수아야, 복 많이 받았구나. 하지만 수아는 그 말들이 허무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돈을 보고 태도를 바꿨다. 사흘 전까지 고작 저것밖에? 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단하다고 했다.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었다. 하나둘 돌아갔다. 수아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건강해지고 파올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고 안나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날 오후 수아는 아버지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한국에서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매일 눈치 봤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했어요. 알았어.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행동으로 하는 거야. 내 시어머니는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신가 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 그날 밤 수아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응, 도착했어? 네, 잘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어머니, 항아리에서 찾았어요. 편지도 읽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찾았구나.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미워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만했어. 내가 말을 모질게 했으니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수아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나도 시집살이 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매일 맞았어. 밥을 태워도 맞고, 빨래가 덜 마르면 맞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약하니까 맞는 거구나.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무시당하는 거구나. 수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다짐했어. 내 며느리는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불쌍한 며느리로 안 만들겠다고. 강한 며느리로 만들겠다고. 어머니, 너한테 모질게 군 건 미안해. 하지만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너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수아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응,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수아야. 나도. 전화를 끊고 수아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마을에 트럭 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잠에서 깼다. 밖이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야? 마리아도 일어났다. 둘은 밖으로 나갔다. 마을 입구에 큰 트럭 2대가 서 있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었다. 운전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다. 루벤 씨 댁이 어디죠? 여기요. 마리아가 손을 들었다. 운전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후원 물품 배송 왔습니다. 후원 물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트럭 짐칸이 열렸다. 안에는 큰 상자들이 가득했다. 태양광 패널 세트 2개, 대용량 배터리, 정수기, 중고 냉장고, 선풍기 3대, 쌀 10포대, 통조림 상자, 의류 박스. 상자마다 루벤 가족 앞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다 저 집 거야? 누가 보낸 거래? 운전사가 대답했다. 익명 후원입니다. 서울에서 보냈다고만 나와 있네요. 수아는 알았다. 시어머니였다. 또 시어머니였다. 사람들이 짐을 내리는 걸 도왔다. 태양광 패널은 지붕에 설치할 수 있었고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다.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만들었고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다. 파올로와 안나는 신이 났다. 냉장고를 만지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나, 이거 진짜 우리 거야? 응.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파올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루벤도 밖으로 나왔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수아를 봤다. 고맙다, 딸아. 아니에요, 아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시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고생한 덕분이야. 내가 그 집에서 참고 견뎌낸 덕분이야. 수아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수아를 환영하는 자리였다.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수아는 그 가운데 앉아 웃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존경의 눈빛으로 수아를 봤다. 수아야,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신가 봐.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날 저녁 수아는 혼자 마당에 나왔다.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엄마 마리아가 다가왔다. 수아야. 네, 엄마.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네,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내 시집살이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수아야, 넌 행복하니?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이제는 확실했다. 네, 엄마. 전 행복해요. 일주일 뒤 수아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했고 동생들은 다시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마을은 태양광 패널 덕분에 밤에도 밝았고 정수기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했다. 마리아는 또 울었다. 건강해라, 수아야.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파올로와 안나도 손을 흔들었다. 수아는 뒤돌아서며 눈물을 닦았다. 비행기 안에서 수아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너를 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시어머니는 수아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 동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며느리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남편 태욱이 마중 나와 있었다. 수아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다녀왔어? 응.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수아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왔어? 네, 어머니. 친정은 괜찮았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복종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한 적 없던 감사였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아를 내려다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수아가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평생 일한 손이었다. 수아야. 네.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수아는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수아를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괜찮다니까. 다 지난 일이야.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태욱과 도윤, 하은이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다시 공장에 나갔다. 새벽 4시 형광등 불빛 아래. 같은 자리, 같은 일.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이번엔 수아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미소였다. 오늘 컨디션 어때? 좋습니다, 어머니. 그래. 무리하지 말고. 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다. 김치를 담고 무게를 재고 뚜껑을 닫았다.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다. 진짜 영웅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2개 가져왔다. 같이 먹자. 네. 같이 먹으라니까. 둘은 작업대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쏘아 도시락에 덜어줬다.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친정에 돈 보낼 때 말해. 내가 보태줄게. 어머니, 가족이잖아.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고. 수아는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수아의 등을 두드렸다. 울지 마. 밥 먹어. 네, 어머니. 오후 작업을 하는데 딸 하은이가 공장에 들렀다. 학교 끝나고 들른 것이었다. 엄마, 하은아, 왜? 이거 외할머니한테 보내려고 샀어. 하은이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옷이 들어 있었다. 내 용돈으로 샀어. 외할머니한테 줘. 수아는 딸을 안았다. 하은이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아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도윤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었어. 도윤아, 맛은 모르겠지만 먹어봐.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수아. 맛있다. 수아가 말했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맛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수아를 불렀다. 수아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통장을 건넸다. 이거 내 거야. 이게 뭐예요? 내 월급 20년치. 내가 따로 모아둔 거야. 친정에 보낸 돈 빼고 남은 거. 이제 내가 관리해. 수아는 통장을 열어봤다. 잔액이 찍혀 있었다. 2,500만 원. 어머니, 이게 내가 번 거야. 내 돈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써. 수아는 울었다. 통장을 꼭 쥐고 울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 태욱이 말했다. 수아야. 응. 고생 많았어. 20년 동안.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내 편이 될게. 수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공장에 나갔다. 형광등 불빛이 작업대를 비췄다. 수아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다. 이제 더 이상 숙이지 않았다. 20년의 시간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수아는 알고 있었다. 진짜 영웅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때로 모진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항아리의 바닥이 열렸을 때 수아의 인생도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당당히 서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김치 냄새가 가득한 공장에서, 시어머니 옆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며느리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여자로,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은 영웅으로.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믿고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까지 헤아리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어떤 인생은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버텨온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한 번쯤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